굉장히 중요한 스킬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리어뿐만이 아니고 뭐 라이프 쪽에서 다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는 직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직무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렇게 하죠. 상사나 선임이 했을 때 상담하다 보면 내가 보니까 넌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 그쪽은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하급자 입장에서 후배 입장에서 볼 땐 긴가민가한데 윗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아닌데 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런 것도 같은데 그래도 상사가 이렇게 해주는 게 아무래도 낫겠지. 혹시 이렇게 하면 잘 풀릴지도 모르잖아.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전에 그러면 과연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부분을 잘할까? 어떠한 소질을 가지고 있을까? 최소한 나의 스펙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스펙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 취업 시장에서 스펙 그러면 어느 학교 나왔고 토익 몇 점 나왔고 이걸 다 리스트업을 합니다. 이게 스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별 도움이 안 되는 스펙이에요. 그런 것들은. 진짜 스펙은 뭡니까? 스펙이 뭐의 약자죠? 예. 무슨 뜻입니까? 보통 그 기계나 설비나 뭐 어떤 뭐 장치의 스펙 나오지 않습니까? 스펙에는 어떤 게 나와 있죠? 특성? 또는 용도? 사용 목적?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면 내 취업하는 데 내 스펙은 이런 데 봐주세요. 이렇게 인터넷상에 보면 카페 자꾸 이런 거 올라옵니다. 그거 보고 뭘 봐달라는 줄 모르겠어요. 점수가 높다 낮다 그 회사에 입사하려고 그러는데 특정 회사의 기준에 맞다 안 맞다 이런 걸 봐달라는 건지 그건 아니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스펙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 그건 뭐냐면 자기의 컴퓨터식 프로파일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러이러한 흥미를 갖고 있고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분야의 일을 잘한다. 잘하기에 필요한 기술을 이 정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다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러한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제시하는 게 스펙이죠, 사실은. 근데 이런 본질적인 의미하고는 동떨어지게 자꾸 스펙이 되다 보니까 자격적 나해라는 것, 뭐 이력서, 뭐 이런 걸 우리가 스펙이라고 자꾸 오해를 하고도 있습니다. 자, 상사의 권유나 어떤 상사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본 나의 스펙은 무엇일까? 나의 스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찾아보는데 스펙이 만들어지면 좋은 게 있죠. 어떤 분야로 커리어 맵을 가져갈 거냐? 어떻게 커리어 레더를 가져갈 거냐? 이런 게 선명해집니다. 또 그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들을 더 개발하면 좋겠다. 어떤 것들은 내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달성하면 좋겠다.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커리어 플랜 자체가 상당히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쓴 다음에 비로소 하는 게 바로 뭐죠? 실천하기 위해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인터뷰 연습을 하죠. 물론 그 전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구직 대안들, 얼터너티브를 찾아내고 그 중에 또 좁히고 해가지고 그 맞는 그 상황을 가정해서 인터뷰 연습을 합니다만은 인터뷰 연습이라는 그 대응하기 전 단계가 바로 인포메이셔널 인터뷰라고 아까 아침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 또 현재 재직 중인 어떤 이제 그 직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자기 사업을 조그맣게 하든 크게 하든 자기 사업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펙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자기 특성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 특성을 살려서 어디에 가서 나의 노동 가치를 팔 거냐가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면접 인터뷰, 채용 인터뷰가 아니라 우리가 인포메이셔널 인터뷰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도대체 What do I have? 내가 뭘 갖고 있느냐를 갖다가 스펙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스펙을 찾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직무 그 히스토리를 갖다가 쭉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흥미나 아니면 성격을 특성을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거꾸로 자기의 어떤 그 컴피턴시를 갖다가 찾아내는 스펙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인데 둘 다 서로 상호 일장일단이 있고 상호 보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여러분께서 익혀두시면 다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일단 전용성 기술 또는 전용성 소질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성 소질이라고 하는 얘기는 트랜스퍼러블 스킬, 그러니까 트랜스퍼러블 전용할 수 있다, 옮겨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놓고 본다고 하면 A라는 직업이나 직무하고 B라는 직업이나 직무하고 보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요구되는 속성은 둘 다 똑같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면서 매우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일. 그렇죠? 이런 똑같은 스페시피케이션을 갖고 있는 직업이 또는 직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직업을 갖다가 자기가 또는 직무를 갖다 수행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쭉 정리하다 보면은 어떠한 기술들을 쭉 발휘했는지 그걸 우리 거꾸로 확인할 수가 있죠. 내가 발휘하고 장점처럼 잘 자연스럽게 능수능란하게 발휘했던 기술을 쭉 정리해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 똑같은 그 소질이나 기술들을 가지고 다른 직업에다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가능한 직업들이 몇 가지 분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U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통로를 가져가는 겁니다. 자, A라는 직업에서부터 분석을 해가지고 자기의 특성을 찾아내가지고 그대로 다른 직업 사전을 통해서 다른 직업에 몇 번 대입해 보니까 역시 다른 직업에서 똑같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트랜스퍼러블이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또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개념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성 소질을 찾는 요거하고 조금 거리가 좀 있는데 저는 이제 명칭을 이렇게 특별히 트랜스퍼러블 그 컴피턴시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러니까 컴피턴시라는 말은 기술이라는 개념보다 더 포괄적이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 계셨던 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시면 제일 좋을까요? 물론 은행에서 어떤 직무를 하셨느냐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만은 은행에 계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성들이 기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베이직한 컴피턴시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셨던 업무가 그 세일즈나 아니면 이제 접객 업무가 아니라 그 기업 고객 관리 측면에서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였다라고 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뭐겠습니까? 기업 분석이겠죠. 그럼 기업 분석, 즉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든 뭐 다른 시장 조사를 하든 기업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 퇴직을 하셨어요. 정년퇴직이든 아니면 중도 희망퇴직이든. 그럼 이분은 어떠한 직업을 찾아가면 좋겠습니까? 은행에서 퇴직하신 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은행에 계셨다가 퇴직하시면 별로 직업 가질 게 없다. 못 들어보셨나요? 은행에 계신 분들한테 요구하는 은행 경영자 또는 회사 입장에서 요구하는 특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은행원으로서 요구되는 자질 이렇게 얘기한다면 신뢰성이요? 무엇에 대한 신뢰성인가요? 성과 업무 수행입니까? 아니면은 자산, 현금을 만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도덕성이죠. 그렇죠? 예. 예.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정확성 있어야 되고, 예. 수치 감각이 있어야 되고,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한 직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산운용, 렌탈 쪽, 예,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쪽이요. 근데 요새 비즈니스는 돈 개념 빠지면 안 되죠? 어떤 쪽이든 다 들어갑니다. 전형성 소질을 제가 좀 더 설명드리기 전에 은행이 됐든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생산 쪽이 됐든 똑같은 특성을 우리가 직업을 보는 관점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골드 칼라 뭐 이런 개념이 나오죠. 그렇죠? 왜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이 옷 깃 색깔 가지고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구분하나요? 요즘도 여전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런 표현을 썼다가 제가 이제 연습 한 17, 18기 넘어가면은 그때 제가 쓰는 표현이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냐, 두어냐, 오냐, 아니면 이제 싱커냐 생각을 해요. 싱커에서 나온 싱커냐, 두어냐 이런 개념인데 싱커냐, 두어냐의 개념은 전 틀렸다고 봅니다, 지금. 물론 현실 세계에서 상당히 많이 적용되고 있지만은 저는 은행원은 전통적인 화이트 칼라죠. 대표적인 화이트 칼라입니다. 근데 은행원 자체를 저는 화이트 칼라로 보질 않아요. 아주 최악의 블루 칼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 은행원을 블루 칼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면을 봤기 때문에 은행원이 화이트 칼라가 아니고 블루 칼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관점을 보는 거예요. 현대를 요즘 날리지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식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날리지 베이스드 잡을 하느냐, 아니면 시스템 디펜던스 잡을 하느냐, 그 차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은행에서요, 현재 은행원의 5분의 4를 없앱니다.
은행이 영업이 돌아가고 수익이 현재까지 날까요, 안 날까요? 난다고 생각하세요? 은행원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그럼. 예. 근데 은행은 됩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시스템 중심이죠. 대면 그 서비스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거의 없어도 돼요, 사실은. 한 10%만 내는 거 다 없어도 은행 잘 돌아갑니다. 자, 건설에서 직원의 오분해상 너무 심하고 절반을 내보냈습니다. 현재 매출과 단기순이 유지되겠습니까? 아, 은행은 5분의 4나 자르는데도 되는다고 보는데. 저희는 10%만 절감해도 아마 그게 안 나올 겁니다. 예. 어떻습니까? 절반을 내보냈습니다. 어떤 인력을 내보내냐는데 폐쇄되는 사업부 인력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무조건 절반 딱 잘라서 내보내는 겁니다. 각 부서에 절반만 남기고 다 내보내 이렇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굉장히 중요한 차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경우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자기의 독창성, 그다음에 자기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직업군이 있어요. 직무군이 있고 그러지 않고 시스템 디펜던스한 경우가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은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무원, 그렇죠? 이런 경우의 특성이 뭡니까? 최고의 시스템 시큐리티죠. 보안이 문제가 아니라 안정성 문제입니다. 조그만 하자가 있더라도 아주 굉장히 그 페이탈한 그 에러가 내버리니까 은행원들한테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기계에 대한 전산 시스템에 대한 것, 시스템에 대한 엄청 투자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 잘 안 해요. 그렇죠? 증권도 마찬가지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화이트 칼라냐 블루 칼라냐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그 직무 자체가 이게 나의 독창성과 지적 능력과 창조력에 의해서 수행되는 직무냐, 절반 이상이 그런 직무냐, 아니면은 그냥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나는 오퍼레이션 하는 직무냐,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다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와이셔츠 입었다 안 입었다 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불행하게도 시스템 디펜던스가 큰 이제 직무나 그런 직업을 가졌던 분들이 새로운 쪽에 갈 때는 어떻게 되죠? 포텐셜을 그동안 다 사장시켜 놨기 때문에 자기 포텐셜을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다시 끌어올려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서 요구되는 포텐셜만큼 발휘할 만큼 스킬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건 화이트 칼라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화이트 칼라냐 뭐 블루 칼라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개인의 어떤 능력에 의존해 가지고 직무가 수행되는 것이냐 아니면 시스템에 의존되는 거냐,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두어냐 싱커냐의 개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골드 칼라의 개념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99% 정도가 당연히 그 사람의 독창성과 창조력과 지적 능력에 의존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전형성 소질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은행에 계신 분들,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 은행에 계시는 분들 있다면 여러 가지 반박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느끼는 바를 이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은행에 계셨던 분들한테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질들이 바로 뭐냐면 도덕성과 청렴성이라든지 근면성이라든지 또는 고객에 대한 마인드, 그렇죠? 근데 고객에 대한 마인드는 아주 형편없습니다, 아직도. 왜? 그렇게 하나하나 시스템이 다 백업을 해주거든요. 갈 은행이 몇 군데 안 되니까. 고객 마인드는 은행 입장이고 고객 입장에서 전혀 아닌 상황이고, 이 세 가지를 담보하는 조건으로 고액 연봉을 주는 거죠. 은행원의 급여가 높은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일은 좀 잘못할 수 있지만 도둑질을 하게 되면 이거 대형사고가 나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조건으로 높은 연봉을 준다라고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역량이 뛰어나다?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은행의 뱅커들한테 요구하는 이런 특성들은 뭡니까? 기본적인 베이직한 자질들이죠. 그렇죠? 이런 자질을 가지고 어느 회사 어떤 직무를 하더라도 다 잘하세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 거꾸로 보면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이나 고유한 역량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원 오브 댐이죠. 너도 할 수 있고 쟤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가져야 할 기본 역량에 불과한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기본 역량을 가지고 은행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자기 커리어를 개발하겠다, 기본을 가지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남들은 대포를 갖고 싸우는데 나는 수류탄과 소총과 단검을 가지고 기본 무기를 가지고 싸우겠다.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래서 노동시장에서의 전투에서 계속해서 지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업 고객을 상대로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 직무 중에서 기업조사 부분이고 신용조사하고 기업 분석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체적인 그 리스크 팀이 있습니다. 근데 중견기업, 아니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중소기업, 종업원 500명 정도, 제조나 서비스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금팀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300명 정도, 200명 정도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전담 부서도 없고 전담 인력도 없습니다. 총무부장이 다 합니다. 총무부장 엄청 바쁩니다. 그렇죠? 이런 회사를 상대로 자문해주는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요? 제가 99년도에 개발했던 몇몇 분들이 같이 모여서 개발했던 도구 중에 하나가 요즘은 잘 알고 있지만 기업 부도 예측 기법이라는 게 있었죠. IMF 전 상황입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써요. 그 옛날에 이제 나왔던 모델이 일본에서 나온 몇 가지 모델들 해가지고 또 한국에서 나온 모델들 해가지고 대서명 모여가지고 거의 한 3달 정도 해서 재무제표, 4개년치 재무제표를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엑셀로 그 당시 짰었는데 프로그램에서 집어넣어버리면은 척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부도는 아니지만은 실질적인 부도 상태다, 1년 내 부도 위기다 하는 걸 지표로 우리가 10단계 지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상장사에 다 대입을 해가지고 보니까 중소기업 경우에는 약 72% 정도 적중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종업원 500명 이상 그 기업의 경우에는 86% 적중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때는 컨설팅을 또 한 적도 있습니다. 대상은 이제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사장들한테 이런 걸 툴을 활용하시면 간단합니다 해가지고 아주 싸게, 그 당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아주 싼 값에 서비스를 해드렸는데, 어떤 게 좋으냐? 그러니까 신용 거래가 되는 거래를 틀 때 상대방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은 신용조사기관에 다 나오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부실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확인하는 내용 중에서 그 재무제표 딱 가지고 재무제표에 대한 믿음은 30%도 안 되죠, 사실은. 나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재무제표를 가지고 역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상대방 거래 기업에 대해서 또는 우리 경쟁사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팩터들이 발견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작업은 저 같은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 과정 프로그램을 짜고 이해하는 과정도 어려웠었는데, 은행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분석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은행에서 쓰고 있는 신용조사 기법 또는 부도예측 기법을 가지고 대상을 은행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작은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 해준다면 조금 더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이 나오겠죠.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회사에서 우리 포스건설에 계시니까 건설회사 공무팀에서 퇴직하신 분은 어디로 갑니까? 다른 건설회사로 가거나 아니면은 중소건설회사로 갑니다. 그렇죠? 예. 단종으로 가죠. 그렇죠? 근데 단종으로 가도 여전히 문제가 나는 거였어요. 그렇죠? 공무 쪽 관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단종 업체 수도 많아지고 업종도 달라지고 업종 특성이 또 다 달라져요. 근데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 PM이란 개념을 가지고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단종에서는.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종합에서 그 커리어를 갖다 쌓았던 분들은 다른 종합으로 가시는 것도 좋지만 단종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쪽 가시거나 단종 건설업체들 많이 있죠. 전문 건설업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세미나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기법을 무료로 가르치겠다. 무료로 가르치다 보면 당연히 우리 회사 와서 해달라고 하는 요구 반드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커리어를 개발해 가는데, 자, 제가 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뭐냐면요. 트랜스퍼러블 스킬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어떤 흥미나 강점이나 활동을 측면해 가지고 아까 대인관계라든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널리지 또는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대상, 물건에 대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통된 특성을 찾아내는 거였고, 컴피턴시 정도가 되면 이런 것들이 구조화돼 가지고 하나의 도구화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직무에서 업그레이드 되거나 또는 전직을 생각하시거나 또는 전직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꼭 갖고 있어야 할 무기를 딱 3가지를 드린다 그러면 인포메이셔널 인터뷰 스킬,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트랜스퍼러블 스킬, 그 다음에 3번째가 트랜스퍼러블 컴피턴시입니다. 어떤 업무를 하시든 간에 그 업무 고유의 노하우가 있어요. 노하우는 그 조직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조직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조직에서 필요하게끔 또는 필요한 그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조직이나 시장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건 인포메이셔널 그 스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포메이셔널 인터뷰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적용시켜 줄 수 있다 그러면은 매우 빠르게 우리가 트랜지션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커리어를 갖다가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전직을 했을 때 롱런 할 수가 있는 거죠. 퍼포먼스 내려고 그러면은
같은 회사 내에서 부서로 옮겨도 미니멈 3개월입니다. 정말 잘 알고 있을 때 3개월이고, 좀 그냥 대충 알고 있어 그럼 6개월입니다. 그렇죠? 1년 돼가지고 퍼포먼스 안 나가지고 또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물며, 그중 문화가 다르고 구조가 다른 다른 회사로 취업을 했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얼마만큼의 유예기간을 주겠습니까?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은 3개월 정도 딱 지나면 현임은 끝납니다. 그렇죠? 3개월 딱 지나면서부터 사장이 막 어떻게 됩니까? 막 조져내는 거예요. 갈궈내고. 그러면 와 하다가 한 5개월째 딱 사표 쓰고 나오는 겁니다. 오래 버티는 건 8개월 버티죠. 그렇죠? 반년은 채워야지 뭐 그래가면서. 그러다 보면 휴가 한번 갔다 오고 와 나 도저히 안 되겠다. 난 여기가 아닌가 봐. 자, 빨리 적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대기업에서 이렇게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대기업적인 노하우를 요구하는데 사실은 대기업적인 노하우를 가질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하우는 대기업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뭘 끄집어낼 거냐. 무엇을 내 특성에 맞는 노하우로 찾아갈 거냐. 그게 트랜스퍼러블 컴피턴시입니다. 그걸 빨리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는 오늘 당장부터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돼요. 가장 실패하는 케이스. 인사 파트 중에서 교육 부문에 일하셨던 분들을 보면 퇴직하면 뭐합니까? 예? 어떤 컨설턴트 하세요? 교육 컨설팅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솔직하게 아주 대놓고 얘기할까요? 대기업 교육 파트 했던 사람들이 대서방 이상 역할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교육 체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필요성도 못 느꼈고 강좌는 되게 많이 듣습니다. 왜? 강좌를 다 들어봐야 이해를 하니까. 그래 도입할 건지 말 건지 소개를 할 건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창고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교육 자료 해가지고 수천 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갖고 나가요. 컴퓨터에 보면 수십 기가 분량의 교육 자료들이 쌓여있고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당신 건 뭐냐? 당신한테 오리지네이션 되어 있는 게 뭐 있냐고 물어보면 하나도 못 꺼내는 거예요. 왜? 자료는 정말 산더미처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신의 노하우로 딱 써먹으려고 보니까 여기저기서 베껴가지고 모자이크 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딱 짰는데 한 두세 번 딱 하니까 바로 소문 나가지고 야, 너 왜 내 거 갖고 쓰냐? 바로 그냥 고발 들어갑니다. 아직까지는 약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분이 몇 년 동안 그렇게 활동하시고 나서 더 이상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죠. 자, 스킬을 가지고 이렇게 승부를 해야 될 상황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컴피턴시와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구조화시켜서 승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사실 이제 저는 아까 소개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전략 부분에서 컨설팅 업무를 배워가면서 시작을 했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HR 부분입니다. 근데 제 노트북 속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제가 가끔씩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제 스스로 가동하는 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HR 진단 도구들. HR 진단 도구는 어떤 진단 도구든 간에 다 만들 수 있고 다 활용을 해봤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잘합니다. 근데 HR 부분 말고 또 진단 도구가 또 있어야 되겠죠. 진단을 해야지만이 대안을 찾아내고 실천할 수가 있으니까 마케팅 부분이죠. 마케팅 진단 도구가 있습니다.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 또 어떤 게 있죠? 생산 부분에서 나왔다면 생산에 대한 진단 도구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필요하다면 IT 부분도 되는데 IT는 너무 빨리 변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뭐 다른 부분도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어딜까요? 재무죠. 그렇죠? 예, 재무가 되든 아니면 회계가 되든 둘 중에 하나. 재무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회계 부분 하는 게 더 쉽습니다. 4가지 도구 정도는 어디서 어떤 일을 하게 되든 간에 적어도 내가 knowledge based worker다라고 생각한다면은 4가지 툴 정도, 그게 고급 툴이든 하급 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4가지 툴 정도는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만큼 자기 스스로가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직무에서 전문가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다 전문가가 되려고 하거든요. 전문가가 부딪혔을 때 물론 브랜드 밸류로도 이기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브랜드의 밑바닥에는 최소한 4가지 영역 중에서 3가지 정도 영역에 대해서는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하고 붙으면 제가 안 되니까 전문가를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훈련, 자기 스스로 업그레이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얘기가 굉장히 또 먼 데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전형성 소질에 대한 개념을 잠깐 얘기를 했었고요. 전형성 소질은 크게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세 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눕니다. 신체적인 그 소지는 피지컬 스킬, 피지컬한 부분이냐, 뭐 몸을 쓴다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대상,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피지컬 스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구나 물건, 도구를 사용하거나 물건을 만들거나 다루거나 이런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멘탈 경우에는 이제 인포메이션이거나 또는 아이디어거나 또는 날리지 이런 분야에서 해당하는 것이 정신적 소질입니다. 그리고 대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휴먼 스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혹가다 휴먼 스킬 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제가 참 답답한데 어쨌건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세 가지 영역의 하위 스킬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표로 쭉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소질을 찾아내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연습 5번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리스트 5개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평가했을 때 자부심을 느끼고 정말 잘한다 생각하는 것. 남이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5가지를 찾으셨는데 이것을 미니멈 7개 정도 찾으십니다. 5개가 아니고 7개 정도 리스트를 쫙 해보십니다. 그래서 7개 찾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은 정말로 좋아했던 일, 취미로 해보던 일 중에서 정말 참 이거 잘해. 뭐 일가 친척 내지는 친구한테 너 정말 너 그거 잘한다. 직업을 그걸 하지 그랬니?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잘하는 것들. 또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들. 내가 어떤 제안을 했는데 회사에서 너 그 제안 때문에 나 100억을 전략을 했어. 뭐 이런 얘기들. 또 네 제안 때문에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재미를 느끼는 것, 또 내가 타고난 기질들, 또는 타고난 재능들, 또 흥미로웠던 경험들. 그냥 막연한 경험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들인데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실제 업무를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취미생활 활동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부터 우리가 내가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성공적이었다. 남이 보기에 성공적이가 아니라 내 스스로 봐서 참 이건 내가 생각해도 잘하더라. 내 자부심 느낀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사례를 7가지 정도를 고르는 겁니다. 이 방법을 조금 더 적용시키면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컨설팅 해드렸던 분 중에 한 분은 포트폴리오 북을 만들었어요. 정년퇴직하신 분인데 포트폴리오 북을 제가 만드는 방법, 이 성취 스토리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정년퇴직하시는 분 중에서 CJ에 최초로 자기 노하우 북을 이렇게 남기시는 분이 될 겁니다. 사진도 좀 들어가고 해가지고 처음에 소개글을 저한테 대한 감사글이 너무 들어가가지고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다 빼고 사내판으로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판명을 다시 만드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제가 컨설팅 해드린 분이 있는데 CJ 역사상 최초로 그러니까 정년퇴직하신 분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최초로 자기의 그 노하우 북을 만들어가지고 전수를 이번에 합니다. 책이 아마 지금 좀 나왔을 시점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이런 그 선배가 떠나고 나면은 후배들 노하우 이렇게 전수가 잘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요즘 같은 경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직 지원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너리지 북을 갖다가 또는 노하우 북을 갖다가 밑으로 내려보낼 수가 있어요. 조직적으로 하면 굉장히 큰 노하우 북이 됩니다. 이런 방법도 이제 똑같은 이 성취 스토리 분석 방법을 써가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5가지 성공 사례, 성취 사례는 아까 만들어내셨고 2가지 사례를 일단 아까 5가지 제목만 적으셨죠? 예, 제목을 적으셨는데 어떻게 작성하냐라고 하면요, 이 4가지 관점에서 기술을 하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빠르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와클라이즈로 페러시트 해가지고 당신의 낙하산은 무슨 색깔입니까? 리처드 앤 볼스 책입니다. 그 책이 제 스타일을 보기엔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은 그 안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원전이 나와 있고 2004년판이 작년 리바이즈드 버전이 새로 나왔어요. 2005년판이 나왔나? 어쨌건 뭐 어느 걸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봤는데 별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저는 그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은 인포메이션 인터뷰 방법이라든지 인포메이션 인터뷰는 뭐 그분의 방법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떠도는 방법인데 그 방법하고 이와 같이 서세스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자기 트랜스퍼러블 스킬 찾아내는 방법이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어쨌건
성취 스토리를 작성하는 방법을 놓고 본다 그러면 첫 번째, 왜 그 일을 하게 되었는가, 나에게 주어진 과제 상황이 뭐냐, 이걸 보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목표점을 갖다 정해 주셨고, 이거 분명히 기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내가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미주알 고주알 줄줄이 쫙 이렇게 자세하게 적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것들을 다 적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갖다가, 결과는 이게 잘 됐다, 모든 게 좋았다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딜 갈 수 있었다, 우리가 경쟁에 이길 수 있었다,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되더라, 반드시 금액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